제가 지난 시간에 시에서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 기억을 해라, 세 가지 떠올려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역설법, 반어법 이거 떠올려라. 두 번째가 공감각적 표현 이거 떠올려라. 세 번째가 비유의 방법, 비유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비유를 하느냐. 근데 그나마 첫 번째 역설 반어법이나 두 번째 공감각적 이미지는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 세 번째 비유의 방법이에요. 근데 비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배울 겁니다. 하여튼간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감각, 한 가지. 우리가 왜 그 공산주의 그러잖아. 공산주의 할 때 그 공자가 한 가지 공자예요. 공산 뜻이 뭐예요? 한 가지 공자, 산자가 재산 산자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갖고 있는, 공유하는 그런 주의를 공산주의라고 그래. 자본주의는 내 재산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공감각 그러면 감각을 어떻게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표현이 두 개 이상 감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일단은 공감각적 표현이다 그래. 하나의 표현이 감각을, 이미지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공감각적 표현이다. 그때 공감각적 표현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야. 이미지의 전이. 이 말이 생각나야 돼. 이미지의 전이. 전자가 구를 전자. 한자로. 다음에 이자가 옮길 이자라고 이동하다 할 때 쓰는 이자. 그래서 이 구를 전자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생기냐면 변한다는 뜻이 생겨요. 전환 관계 할 적에 전자도 이 전자예요. 이 전자가 들어가면 무슨 뜻? 변한다. 그래서 변해서 이동한다요. 변해서 어디론가 이동한다.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은 뭐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변해서, 다른 이미지로 변해서 어떻게? 이동한다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미지가 있어. 그걸 우리가 원관념에 해당하는 이미지다라고 그래. 원관념, 보조관념 배웠지요? 자, 먼저 원관념은 필자가 표현하고자 한 뜻 또는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한다고 배웠어. 보조관념은 원관념에 빗대서 표현한 뜻 또는 대상이라고 배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무슨 파트? 이미지 파트. 그래서 원관념은, 이미지에서 원관념은 필자가 본래 표현하고자 한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자가 본래 표현하고자 한 이미지, 원관념에 해당하는 이미지. 다음에 보조관념은 원관념에 빗대서 표현한 이미지. 이것도 이미지. 자, 그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각각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일까? 각각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일까? 같은 대상. 그죠? 이게 필자가 표현하고자 한 대상이야. 숨겨놔, 얘는. 그리고 얘 대신에 뭘로 표현한 거야?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거라고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대상, 동일 대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대상이 원관념으로 표현될 때 이미지와 보조관념으로 표현될 때 이미지가 서로 같아, 달라. 그래서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이미지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공감각적 표현 또는 공감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책에 있죠, 이 예문이. 김광균의 외인촌이라고 하는 시에서 발췌한 예문인데, 이 공감각적 표현 예문을 보면은 어떤 시인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김광균. 그러니까 김광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 시인. 특히 이미지 표현법 중에 가장 어려운 공감각적 표현을 가장 잘한 작가가 김광균.
그래서 김광균을 우리가 흔히 문단에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이 양반한테 뭐라고? 이미지의 마술사. 아마 전 세계에서 공감각적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시인은 내가 보기에 없어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서 보면은 원관념부터 찾아. 원관념이 뭐야? 필자가 표현하고자 한 대상. 그럼 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어? 종소리.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관념은 첫 번째, 최종 피수식어가 될 확률이 많다더라. 문법적으로 최종 피수식어, 수식을 받는 말. 그러면 반대로 보조관념은 수식어. 수식어. 얘는 수식어가 보조관념이 될 확률이 높다더라. 다음에 두 번째, 원관념은 주어나 문장 성분 주어나 목적어가 원관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더라. 그러면 보조관념은 중요한 문장 성분에 아주 빠져있죠. 서술어가 보조관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더라. 100% 이런 건 아니고 거의 90% 이상 이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무튼 간에 최종 피수식어가 종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뭐야? 원관념. 이렇게 원관념이라고 써. 여러분들 문제를 풀 적에도. 그리고 종소리가 가지고 있는 뭘 파악을 해야 돼? 이미지를 파악해야 돼. 이미지. 소리니까 무슨 감각? 소리는 귀로 듣지요. 그러니까 청각. 청이라고 써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보조관념. 보조관념은 수식어 또는 서술어가 보조관념이 된다고 그랬죠. 종소리는 종소리인데 어떤 종소리? 분수처럼 쏟아진대. 여러분들 분수처럼 쏟아지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다음에 퍼런색이래. 오늘 혹시 학원 오면서 퍼런색 내지는 노란색 또는 빨간색 색깔이 있는 종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급정거를 할 때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나죠. 듣기 싫은 소리, 그죠? 그때 그 소리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으로 표현이 돼? 아주 빨간색? 아니, 공포에 질리는 색, 공포와 관련이 있는 색이 파란색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를 색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럼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소리는 없어. 단지 우리가 소리를 색깔로 상상을 해보는 거지, 각자가. 아무튼 간에 요렇게 수식을 다 요렇게. 근데 한결같이 분수처럼 쏟아진다, 푸르다, 이거 다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조관념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감각은 시각이에요. 항상 시작점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원관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고 원관념에서 보조관념 쪽으로 이렇게. 왜? 얘는 얘를 표현하려고 쓰인 애니까 얘가 항상 뒤. 얘가 먼저. 원관념이 있어야 보조관념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 놓고 그러면 이 문장에, 이 표현에, 공감각적 표현에 이미지, 전이, 방향까지 다 돼야 돼.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청각의 시각화.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쉽게 나오면 밑줄을 쳐놓고 시 이제 문제 주고 거기 어디 밑줄 쳐놓고 공감각적 이미지 표현하는 여기다 밑줄 쳐놓고 다음 중 밑줄 친 기억과 표현 양상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선택지의 3개는 공감각적 이미지 쓰는 표현들. 여기 나와 있는 예문.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예문들이야, 이게. 정 이해가 안 가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정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 이해가 안 가면 여기는 예문부터 외워, 그냥. 그래 놓고 시험 문제 여기 있는 예문이 나오면 공감각적 표현하는 거고 여기 있는 예문이 안 나오면 그거 골라, 그냥.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건 가장 많이 나왔던 예문들을 내가 모아놓은 거거든, 여기 지금.
어렵게 나온다면 4개가 다 공감각적 표현을 쓰는 선택지가 다 주어져. 그럼 뭐까지 맞추라는 얘기야? 저 이미지 전이 방향까지 맞추라는 얘기야.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거 찾으라는 얘기. 그때는 선택지 4개를 다 따져봐야 돼. 이미지 전이 방향까지를.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내가 어제 한 5, 6년 동안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했어요. 팔 쓰는 운동을.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말이 배가지고 안 움직여 지금. 자, 봅시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이렇게 나왔어. 원관념은 뭘까? 원관념, 보조관념, 이거 참는 훈련부터 해야 돼. 뭐에 대해서 쓴 구절? 풀벌레 소리에 대해서 쓴 구절. 자, 보세요. 풀벌레 소리가 자욱하네. 여기 봐, 여기 봐. 피수식어지. 그지? 다음에 참여의 목적어지요. 그러니까 얘가 원관념이 되는 거 여기 써놨잖아. 여기 이렇게. 그때 풀벌레 소리는 원관념이고, 이 원관념 풀벌레 소리가 갖고 있는 감각은 여기 봐, 쓰지 말고 여기 봐. 설명부터 들어. 이해부터 해야 돼. 독해, 비문학, 문학은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이해부터 해야 돼. 문법은 그래도 외울 게 꽤 돼. 자, 풀벌레 소리는 뭐요? 청각이죠. 청각. 이렇게 써. 이제 써.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꼭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꼭 써. 그리고 여기 봐. 자, 풀벌레 소리는 풀벌레 소리인데 어떤 풀벌레 소리? 자욱한. 이게 보조관념이야. 그러면 자욱하다는 감각이 뭘까? 예, 안개가 자욱하다.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시각이지. 시각.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형성되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다음에 보조관념이 하나 더 있어요, 실은. 어디? 발길로 참여. 서술어 쪽에. 자, 발길로, 발로 차요.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발로 차봐. 차봐. 뭘로 느껴져? 무슨 감각으로? 촉각으로 느껴지죠. 보조관념, 촉각. 그러면 요렇게 또 하나 공감각적 이미지가 하나 형성이 또 되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김광균 선생은 한 행에 공감각적 이미지를 몇 개? 2개씩 쓰는. 이 정도 쓸 수 있는 시인이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1등 하는 것, 전 세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혼율 1위, 미쳐요 아주. 어째 그런 것만 1등을 해.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은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좋은 게 1등 한 게 많어. 임진왜란까지는 임진왜란에 때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만들었죠. 근데 임진왜란 이후서부터는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나마도 우리나라 한국 문학은 전 세계에 내놔도 다른 문학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문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는 왜 노벨 문학상을 한 번도 못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면 작품을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하는 순간 우리 말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그 언어적 뉘앙스가 그대로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은 작품만 우수하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나, 평화에 기여했냐 안 했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입국을 외치지만, 과학 발전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솔직한 얘기로 과학 분야의 노벨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지금도 읽고 있는 단편소설,
하고 영미 단편소설 하고 비교해봐. 영미 단편소설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잎새. 그게 소설이에요, 동화예요. 내가 보기엔 동화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본다면 우리 문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문학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작가들이 가능한 겁니다. 좀 더 쉬는 시간에 나머지 책에 있는 나머지 예문을 이런 식으로 다 해보세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내가 요거는 다시 설명할 테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자꾸 공부는. 넘어갑니다. 문학의 4대 비의식. 따라합니다.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가는 알고 지나가야지. 우리 국가직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국가직, 지방직, 다음에 교행직, 다음에 교행직은 지방직하고 이제 문제가 통일이 됐고 작년까지는 달랐는데, 그 다음에 소방직, 경찰직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데, 군무원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 그 문학 이론이 지금 내가 얘기했던 직렬에선 거의 출제가 안 돼, 지금. 문학 이론이 유일하게 출제되는 직렬이 바로 서울특별시. 꼭 한 문제씩 나와, 거기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 시험 볼 자격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서울 거주자가 아니니까. 맞죠? 이제 지방직은 거주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방직이야. 따지면 서울시에서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문제를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어디서 구해요? 공기출이라고 있어. 사이트 중에 공기출. 거기 가면요, 전 과목 다 나와. 한 15개 직렬 정도 문제가 다 나와. 거기 가서 무조건 푸세요, 그냥. 자기 관련 과목을. 문제 무지하게 구해요. 올해 시험 본 거 다 나와 있어, 지금. 해설지까지. 뭐라고? 공기출. 굳이 선생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출문제는 프린트해주세요. 할 필요 없어. 괜히 아쉬운 소리 못하래. 자기가 찾아가지고 프린트하면 되지, 뭘. 거기도 해설지도요, 그 서울에서 유명한 선생님들마다 이제 해설을 해놔. 해설지도 한 너댓 명이 해놓은 해설지가 동시에 이렇게 깔려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그 선생님들이 있어. 그 선생님 해설지를 보면 돼. 나는 없어, 거기. 나는 편하게 살려고 남들 거 난 퍼놨어. 자, 숭고미가 뭐냐면, 숭고미는, 멋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못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거예요. 현재 상태가 아니야. 나의 현재 상태가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이상에 해당하는 게 숭고미. 우러르다예요. 우러를 숭자. 앞으로 내가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높다는 거예요. 뭔가 고고한 게 있어. 멋있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내가 그냥 추구하는 거, 미래의 것이야. 그런 의미가 있을 때는 숭고미라고 그래요. 숭고미. 자, 거기 보면 이육사의 광연한 시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양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짧은 시가 전문입니다. 이 짧은 시 한 편에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육사가 이렇게 호연지기가 가득한 사람이야.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육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저항신, 직접 광복군 군인으로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런 또 이육사에 관한 얘기는 이미 했었죠. 제목이 광야, 뜻이 뭐예요? 넓은 들. 그럼 이 시는 넓은 들판에서 해서 쓰는 시? 아니라고. 시는 뭘 노래해야 한다고? 인생을 노래한다. 인생.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을까? 까마득한 날, 언제?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 이 세상이 탄생하기 전. 그러니까 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 이 세상이 탄생하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다? 카오스,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이럴 때 꼭 내가 목사 같아. 하늘이 처음 열렸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흔히 개벽. 한자어로 개벽. 천지창조. 그때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닭 우는 소리가 왜 나왔어요? 치킨이 왜 나왔을까? 조선시대 때까지, 아니 일제시대, 아니 최근 30년 이전까지 치킨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을 깨우던 동물이잖아, 그죠? 닭이 울면 이제 새벽이고 나서 사람들이 일어나. 이게 이제 알람이 알람, 치킨이. 그래서 바로 이때 닭 우는 소리는 뭘 의미해? 생명을 깨우는 소리. 근데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단지 우리 한국인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교육을 주입식으로 받아가지고 시를 외우려고 그래. 뜻을 써놓고 외우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도 열심히 쓰고 있잖아? 집에 가서 그거 외운다고. 그러지 말고 상상을 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시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생각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공시가 독해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20문항 중에 15문항이 독해 문제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20문항 중에 12문항이 문법이었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럼 왜 독해 문제가 쏟아져 나올까? 문법 문제는 창의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외워서 푸는 문제야. 100%, 그죠? 암기해서. 근데 문학 문제, 비문학 문제는 뭐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도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을 뽑겠다, 이런 의미야. 지금 의미가. 그걸 알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공부는 이제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렇다고 선생님 문법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법은 12문제 나올 때나 지금처럼 5문제, 6문제 나올 때나 어차피 해야 돼. 그죠? 어차피 해야 돼.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 뭐까지 더 해야 돼? 이제 독해까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3, 4년 전 선배들보다는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예, 이제 막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막 화산이 분출하고 막 마그마가 막 흘러내리고 해가지고,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마그마가 흘러내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릴 거 아니야, 그죠? 자연 법칙이잖아. 그래서 그게 흘러내려서 끝에까지 쫙 맨 마지막 그게 흘러내릴 수, 끝이 어디야? 바다지, 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흘러내린 곳까지는 산맥 또는 땅이 되는 거고, 그 끄트머리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사랑하다. 일단 단어 뜻부터 알아야 돼요. 휘달릴 때에도 실은 산맥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 것, 마치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함께 춤을이란 영화가 있어. 그 케빈 코스트너가 처음 이제 그 알려진, 무명 배우에서 알려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요, 그것도 한 20년 넘었구나, 이제. 그 미 대륙에 그 들소, 버팔로, 떼들이 막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요, 지금. 산맥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건데 마치 무지하게 웅장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무슨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 동적 이미지. 이렇게 이론을 배웠으면 그 이론을 내가 적용시킬 줄 알아요, 자꾸.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주면 받아 적고 그거 외우는 공부는 이미 끝났어, 공시에서도. 이미 끝났어요, 그거. 다음에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해서, 이곳이 어디? 광야. 넓은 들판은 산이 있어 없어? 산이 없어야 들판이지, 그지? 저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저 김제쯤 가보세요. 산이 없어, 어떻게 된 놈은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김제평야. 거기가 호남평야, 거기가. 자,
다음에 큰 강물이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끊임없는 광음 순간순간을 광음이라고 그러죠. 순간순간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부지런히 계절이 폈다 져 시간이 가.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할 때 큰 강물은 인류의 4대 문명을 의미하죠. 인류의 4대 문명은 다 한결같이 큰 강을 끼고 형성이 됐지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다음에 저기 중국 문명은 황하 문명은 황하강, 양쯔강. 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이집트 아까 나일강 했었죠. 하여튼간 있어. 그렇게 강을 끼고. 그래서 이때 큰 강물은 뭘 말해? 인류의 문명. 그래서 그 앞에까지는 선사시대. 여기서부터가 역사시대야, 이제. 자, 다음.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아득하니, 지금. 시적 상황이, 시적 현실. 지금 뭐 한다고 그래서? 눈 내리는 겨울이야. 항상 이육사, 민족 저항 시인의 현실은 어떤 현실?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이지, 당연히. 저항 시는 항상 현실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놈한테 저항을 해야 긍정적인 놈이지. 긍정적인 놈한테 저항하면 큰짓가. 긍정적인 놈한테 저항하는 놈이 부정적인 놈이 되잖아. 그죠? 지금 눈 내리고. 하지만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 시가나 우리나라의 그 시를 보면은요, 이 매화, 매난, 국죽을 뭐라고 그래? 사군자. 매난, 국죽, 소나무까지를 뭐라고 그래? 오군자. 이 5가지 식물이 나오면 이 5가지는 주로 뭘 의미해? 이 5가지 식물의 상징적 의미, 지조나 절개. 상징적 의미는 뭐 하라고 그랬어? 외우라고 그랬어, 그냥. 그래서 매난 국죽은 사계절을 의미해요. 매화가 봄, 난초가 여름, 다음에 국화가 요즘에 국화 축제 하잖아. 가을, 다음에 대나무가 겨울 이렇게. 그러면 소나무는 왜 거기 못 꼈을까? 계절이 4개가 아니니까. 가 아니라 소나무는 전 계절을 다 1년을 상징해, 얘는. 왜? 사시장철 푸르잖아, 얘는. 그래서 매화는 여기서 지조가 있는 선비, 지조가 있는 뭡니까? 항일투사를 의미합니다. 매와 양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내가 뭐가 되겠다? 씨앗이 되겠다. 씨앗. 씨앗은 여러분들 콩도 씨앗 식물이죠. 씨앗을 먹죠. 우리가 콩을 땅에다 심으면 이 콩에 씨눈이라는 게 있어. 이 씨눈은 콩 씨앗의 1%도 안 돼요. 크기는. 심으면은 얘가 바로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 몸, 이 씨눈을 제외한 나머지를 씨방이라고 그래. 자기 몸을 스스로 썩혀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 희생을 해. 그러면서 이 씨방에서 씨눈으로 먼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 그러면 이 씨방에서 영향을 받았던 씨눈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 뿌리가 나와야 땅 속에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씨앗이야. 그러니까 이때 씨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씨앗이 되는데 무슨 씨앗이 되겠다? 가난한 노래의 씨앗. 가난하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지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다시 천고의 뒤에,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바로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할 수 있는 선구자 또는 선각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이때 광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의미할 겁니다.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뭐를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대한민국 만세를 목놓아 부르. 그러니까 내 시대, 나는 조선 독립의 씨앗이 되겠다. 그 해방을 꽃피우는, 독립을 꽃피우는, 독립이 꽃이에요. 꽃피우는 사람들은 나의 후손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해방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기계가 담겨져 있는 시를 썼는데, 이 이육사 선생은 이 시를 쓰고 나서 한참 있다가 광복이 올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다시 천고의 뒤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고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 그런데 이육사 선생은 이 시를 쓰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1944년 10월 달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채 1년도 앞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저항신 이육사, 윤동주, 한용운이 한결같이 다 1944년 말이나 1945년 광복대전의 초에, 윤동주 선생은 제가 알기로는 1945년 3월 말에 작고하신 걸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만 더 살았어도 그렇게 바라던 대한 독립을 봤을 텐데, 그죠? 참 아까워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아직은 독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를 씨앗으로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 작품에는 뭐가 있다? 순고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우아미. 우아하다 뜻이 뭐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쉽게 말하면 아름답다. 근데 우아미는 순고미하고 같은 거예요. 순고미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순고미와 우아미의 차이점 뭐냐? 순고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우아미는 현재 이루어진 거,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러면 우아미라고 그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거, 가치 있는 걸 표현했다 그러면 순고미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문으로 나온 게 조지훈의 고풍의상. 예, 조지훈 선생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작가예요. 하여튼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도진, 조지훈, 이번 우리 지방직에 박목월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청록파 시인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읽어 시작.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저고리. 자, 이 시를 읽을 때는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으세요. 뭘 이 시가 묘사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봐. 자꾸 상상해야 돼.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주색 저고리에 대해서 쓰고 있어. 다음.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박도소이다. 동정이 뭐예요? 동정. 여기 이렇게 V자로 돼 있는 거 하얀 있지요? 그게 동정. 다음 읽어. 살살이 퍼져내린 고든선이 스르르 돌아 곡선을 이루는 것.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자, 이렇게 동정이 있지요. 다음에 이제 조고리가 이렇게 있지요. 저 그림 잘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쭉 그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살살이 퍼져내린 고든선. 그러니까 저고리로부터 살살이 퍼져내린 고든선 이렇게 고든선. 그리고 한 바퀴 돌아 이렇게. 거기 보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르르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뭐요? 지금 어디까지 표현된 거예요? 치마까지. 그래서 여자의 한복, 여자가 입는 한복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2포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사르르 물결을 친다는 얘기는 역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동시에 사용됐죠.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때 사르르 물결을 친다는 얘기는 이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아름다운 한복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시. 눈에 보고 있는 아름다움이니까 이거는 순고미가 아니라 뭐요? 우아미가 되겠지. 다음에 비장미. 비장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슬플 비, 장엄할 장자. 장엄하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재 쓰는 속된 말로 뽀대에 있다 그러지. 뽀대에 있다. 슬프지만 뽀대가 있어. 비장미가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역사적 사건 중에 비장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죽음. 물론 그것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증명은 안 됐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적의 흉탄에 맞고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장수들이 장군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 그죠? 그때 이제 죽어가는 이순신 장군이 한마디 합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고서 숨을 거두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막 장군하고 막 울어. 우리가 그 장면, 영화로 그 장면을 볼 때 우리도 막 울어. 슬퍼서. 근데 마음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 와? 야, 이순신 장군은 죽을 때도 멋있네? 왜 이렇게 멋있게 죽지?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적에, 그, 동네 골목길에서, 남자들은 이제 총싸움 같은 거, 전투 장면을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적의 총에 맞아서 죽어. 땅 쐈는데, 너 엄마 왜 안 죽어? 임마 너 죽어서 지금, 그럼 맞은 놈이 죽을 때 꼭 한마디씩 하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꼬맹이들이. 우리 때 그렇게 하고 컸어요. 왜 그렇게 할까? 꼬맹이들이? 그게 멋있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돼, 안 돼? 안 돼. 비장미도 순고미처럼 내가 추구해야 되는 거야. 현재 일어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넘이 했는데 그게 멋있어. 그러면 그게 비장미.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야? 일단 첫 번째, 슬퍼야 돼. 근데 그 슬픈데도 보면 뽀대가 있어. 이게 비장미. 하지만 비장미는 순고미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읽어봐, 시작.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 전에 와주기만 한 한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종로의 인경이 뭐예요? 매년 12월 31일 날 치는 그 종로의 보신각종 있지요? 그게 종로의 인경이야. 그 왜 인경이라고 부르려면 인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게 시각이었잖아, 우리나 12시각. 인시가 되면 꼭 종로에 있는 그 보신각종을 타종을 했어요. 인시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그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린대. 그러면 보신각종 칠 적에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고서 때리죠, 그죠? 그 나무 기둥 대신에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봐. 사람 맞박으로 고정을 때린다고 생각. 이거 어떻게 돼요? 참 살벌한 시예요, 그죠? 소설가가 시를 쓰면 이렇게 돼. 시가 살벌해져요.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 이런 표현이 시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괜찮아. 이 시에서는 그죠? 이런 표현을 써도 이 웬만한 시에서는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다는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이게 어울려. 희한하게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하니? 그날이 무슨 날? 광복. 광복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어가도 광복만 오면 내가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시문 그러면은 계몽주의 문학가로서 실은 이 시문 선생은요, 문학 쪽에서는 안 한 게 없어. 시도 썼고 소설도 썼고 다음에 심지어 극본도 쓰고 영화도 찍고 영화 감독으로. 자, 다음에 골개미, 골개가 뭐냐면 해학 속에 풍자가 있을 때 골개라고 그래. 왜 우리가 그 개그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코미디들은 웃기기만 하는 코미디도 있고 어떤 코미디는 볼 때는 되게 웃겨. 막 웃다가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안에 뭔가 있어 지금. 사회적인 풍자 코미디 있지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 블랙 코미디. 이런 블랙 코미디가 갖고 있는 기법이 바로 이 골개요. 골개. 뼈골자. 개자가 무슨 개자야 이게? 닭개자는 아니야. 근데 설명을 할 때 닭개자라고 설명을 많이 해. 닭뼈처럼 날카롭다라는 그런 뜻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골개는 아무튼 유머, 해학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강력한 풍자가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한다? 골개라고 한다. 자,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 나와있죠, 소설이.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좀 웃겨. 근데 그 안에 지금 치숙, 여기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을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할 적에 이때 죄선말은 조선말, 우리 한국어. 뒤에 나오는 국어는 일본어요. 치숙 제목이 부끄러울 치자요. 숙 아저씨, 부끄러운 아저씨. 이 작품은 꼭 읽어야 되는 작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서술자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아저씨를 풍자하는 작품인데 결국은 누가 누굴 풍자하는 거야? 서술자 내가 풍자가 당해. 내가 비판의 대상이야. 적어도 서술자 내가 풍자하는 아저씨는 그래도 민족주의자야.
그런데 나라고 하는 소설자는 뭐야? 쉽게 말하면 매국노에 매국노. 한국 거 버리고 다 일본 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은 이 표가 예전에 가끔씩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에. 숭고미와 비장미는 있어야 할 것, 즉 현재 있지 않은 것,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상. 또 인간 세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위야, 당위. 밑에 우아미와 골개미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현실. 현재 존재하니까, 현재 나타나니까 현상. 다음에 숭고미와 우아미는 서로 비슷한 것. 그래서 융합이라고 써있죠. 서로 비슷한, 잘 어울린다. 그런데 비장미와 골개미는, 비장은 슬픈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골개는 재밌는 거, 웃기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질 못해. 그래서 상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시인론.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한 30명이 조금 안 되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시인들하고 작품들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곽재고 현실의 거대한 폭력에 대한 분노와 그 아래서 고통받는 민중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민중 저항 시인이야, 그죠? 폭력적인 세계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여러분들 최근의 뉴스를 보면 홍콩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경찰들이 시민들을 때리고 무참히 뭐 하는데, 그보다 더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했던 게, 심지어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세금으로 만든 군인이 우리 시민들한테 총질을 하고, 그게 바로 광주 민중항쟁이죠. 그 당시 7, 80년대 당시에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슬픔을 넘어서 인간 본래 순수성과 사랑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한 신이다. 그래서 곽재구라는 사람의 시가 나왔어. 근데 이놈의 시가 내가 안 배운 시야, 못 보던 시야. 예를 들어서 그 시 어떻게 풀 건데? 시인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요, 거의 문제 풀어요. 시인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거의 문제 푼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시인의 주제의식 또는 특징, 이게 그 시인의 시의 공식이야, 공식. 물론 뭐 여기 있는 거 다를 내가 다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나마도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작가나 작품은 제가 작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럼 그 작가가 중요하다고. 다음에 작품 이름을 부르면 그 작품이 중요하다고. 작가는 안 부르고 작품만 불러. 그럼 작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작품은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따라 읽으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곽재고, 민중저항시인, 사평역에서, 새벽편지, 구두 한켤레의 시. 이런 시들은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 이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지금까지 우리 공시에는 사평역에서까지 나왔어. 수능에는 새벽편지, 구두 한켤레의 시까지 나왔어. 수능에는. 그럼 앞으로 곽재구의 시 중에서 새벽편지, 구두 한켤레의 시에 공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까지 수능에도 들국 하나는 안 나왔어. 그렇게 이제 내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초토의 시. 선생님, 구상 왜 안 불러요? 작가는 잘 몰라도 돼. 이 작가는. 이 구상이라는 시인의 시는요, 초토의 시 한 편만 우리 문학교과서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작가에 대해서 몰라도 돼. 초토의 시는 바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다음에 기형도, 엄마 생각, 다음에 안개, 질투는 나의 힘, 김광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작가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미지즘과 이미지시, 다음에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외인촌, 와사등, 추일서정, 다음에 설야. 나머지 세 작품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부른 작품들은 그래도 많이 나왔거나 공시나 수능에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고, 나머지 작품들은 혹여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다음에 김광석. 이 작가도 중요하죠. 흔히 자연보호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북동 비둘기, 다음에 생의 감각, 산, 마음, 다음에 김규동 그러면은 모더니즘 시인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돼요. 모더니즘 시인. 선생님, 모더니즘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문예사조를 따질 적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예사조를 우리말로 다 번역을 해서 써요. 리얼리즘, 사실주의,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모더니즘만큼은 한국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을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모던이 현대니까 현대주의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현대주의라고 하면 안 돼.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더니즘은 현대 물질 문명을 비판하는 주의야. 현대 물질 문명이 산업혁명 이래로 물질 문명이 가득 차면서 우리 인간의 순수함을 파괴했다. 그 물질 문명이. 그러니까 이 현대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인간의 순수성을 자꾸 회복하자. 이런 운동이 모더니즘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는 전에 얘기했었죠. 쉬워, 긍정, 부정으로 나뉘어요. 즉 긍정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단어들. 부정에 해당하는 거, 물질 문명에 해당하는 단어들. 이거 나눠버리면 돼. 딱 그것밖에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 다음에 김남조 외환떨에 참 김규동의 작품 나비와 광장, 두만강, 네, 김남조 네, 여류 시인이죠. 캐톨릭 여류 시인. 이 김남조 그러면 딱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인생의 관조. 인생의 관조란 말이 있어. 관조. 볼관자, 비출조자. 빛을 비치면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관조 그러면 뭐요? 어떤 사물을 본질까지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관조가. 자, 김남조의 겨울바다, 서릴, 정념의 기, 목숨. 다음에 넘어가서 김소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죠. 그 작품 다. 근데 최근에 김소월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왜? 하도 많이 내가지고. 하도 많이 내가지고 이제 안 나와 잘. 김수영.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지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요.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중 저항신. 이 양반의 주제의식은 순수, 진실, 정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신이라고 했지. 상징신. 따라합니다. 눈, 사령, 폭포, 풀.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영랑. 또 순수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 양반도. 설명했었죠. 전에 간단하게.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내 마음을 아실리. 독을 차고. 특히 독을 차고.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독을 차고만 순수시가 아니야. 저항시요. 다음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두견.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을 차고 다음으로 중요한 작품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음에 5월. 네. 다음에 김춘수. 실존주의 시인이에요. 이 양반이 원래 실존주의 철학가예요. 철학자. 그래서 존재의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꽃. 네. 꽃을 위한 서시. 능금. 처용단장. 김현승. 예, 가을. 가을의 기도. 견고한 고독. 견고한 붙였어야지. 눈물. 프라타나스. 예. 그다음에 이 김현승의 시 중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정지용의 유리창처럼 어린 자식을 잃고 쓴 시로 알려져 있죠. 다음에 박남수. 박남수는 그 유명한 김광균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박남수도 이미지 시인이야. 이 사람도 모더니즘 작가고. 새. 아침 이미지. 종소리. 박두진. 역시 청록파 시인이죠.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강이. 강이란 연작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작품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보기엔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작품 이거.
다음에 꽃, 다음에 도봉. 뭐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닌데 묘지송이라는 작품이 보이죠? 한자를 잘 보세요. 묘지가 뭐요? 산소, 무덤. 근데 송자가 뭐요? 찬송한다, 송축한다. 저 뭐요? 묘지를 찬양하는 노래. 미쳤나봐. 묘지는 뭘 의미할까? 죽음.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가 돼버려요, 이 노래가. 근데 이 시가 유명한 시예요. 죽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야? 삶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시인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뭘 의미해? 삶의 한 과정이야. 삶의 한 과정. 새로운 삶을 탄생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이렇게 봐요. 다음에 박목월.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올해 나왔으니까. 지방지계는 그죠? 아니다. 맞다. 지방지계 나왔죠. 박목월. 요번 지방지계 박목월 나왔고, 국가지계에서는 저 신동엽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지계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지요. 박목월 시인이. 하지만 유명한 작가죠. 요번에 나왔던 나그네. 이게 금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품. 다음에 불국사, 하관, 산도화, 이별가, 청로로, 박제삼. 박제삼이 바로 김소월을 이어가는 시인이야. 김소월은 100% 순수 시만, 서정 시만 썼는데 박제삼은 김소월의 한에, 김소월이 우리 민족의 한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라고 그러죠. 그 한에다가 한을 표현하는데 거기다 뭘 입혀서? 이미지를 입혀서. 서정 시인인데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현대시가 처음에 시작은 서정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점점 이제 60년대, 70년대로 오면서 뭐가 입혀져? 이미지가 자꾸 입혀져. 그래서 주지시 계열로 자꾸 움직여, 이렇게. 추억에서, 울음이 타는 강, 자연, 다음에 백석. 이 양반은 그 특징이 있죠? 이 양반의 시는 시 안에 스토리가 있어. 일정한 서사구조가, 이게 이야기 시를 쓰는 사람. 이게 시가 쉬워요. 읽어보면 그냥 이야기 같아. 여승, 팔원, 여운한 골쪽, 남신이주, 유동박씨 봉방.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합니다. 수라도. 다음에 산문에 기대어. 다음에 서정주. 유명한 시인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매국노 200인 가운데 한 분이라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와요, 이 양반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 매국 행위를 했거나 다음에 6.25 때 이북에 북한 인민군에게 부역한 문학가들의 작품 잘 출제를 안 해요, 공시에.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문제가 나오는 작가가 바로 서정주요. 왜? 워낙 시를 잘 쓰거든, 이 양반이. 귀촉도, 국화 옆에서 무등을 보며, 타해. 이 서정주는 김소월만큼이나 중요한 작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음에 신경림, 민중저항 시인입니다. 민중저항 시인인데 이 신경림 시는 주로 농민 시를 많이 써서 농민. 민중 계층 중에서 농민을 대변한 시. 갈대, 농무, 목계장터, 가난한 사랑 노래. 이때 농무와 목계장터는 농민을 대변하는 시고, 다음에 가난한 사랑 노래는 도시 근로자에 관한 시예요. 이게 도시 근로자. 신동엽, 이번 국가직에 나왔었지요. 껍데기는 가라, 보문, 다음에 산의 언덕에. 신동엽 씨는 역시 김수영 씨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중저항시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신동엽 씨는 민중을 대변하는 시가 아니에요. 남북통일에 관한 시를 썼어요. 반외세 평화통일을 주로 추구하는 시. 반외세 평화통일. 그 다음에 신석정. 자연파 전원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꽃dom불, 들길에 서서. 특히 꽃dom불과 들길에 서서 이 작품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지류에 서서. 다음에 바라춤.
다음에 안도현. 안도현은 생존자까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 연탄 한 장, 우리가 눈발이라면. 네, 안도현 그러면은 뭐 민중저항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유치환. 또 중요한 작가죠. 이번에 금년에 어디서 나왔더라 이 사람이? 금년에 특년에 나왔어. 국회직인가 법원직인가 어디서 나왔어. 이 사람 작품. 깃발, 바위, 생명에서 1월. 뭐 울릉도도 이 독도 문제가 거론될 때 가끔씩 나와요. 저 독도의 모섬이 울릉도니까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 윤동주, 말할 필요가 없는 작가죠. 자아성찰, 딱 나와야지. 여기 있는 작품 모두 말고도 또 있어 작품은. 다음에 이성보. 이성보도 민중저항 시인입니다. 그리고 농민시를 많이 썼죠. 벼, 봄, 다음에 그리움, 낡은 집, 오랑캐꽃. 세 작품씩이나 들어가니까 이용학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이육사. 뭐 이분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조금 아까 광야 배웠었죠. 거기 작품 다. 그 중에서 청포도라고 하는 작품이 보이죠. 김영랑 선생이 순수 시인인데 도굴차고 같은 저항시를 쓴 것처럼 이 이육사 선생 아주 강한 남성적인 어조의 저항시인인데 청포도라는 시를 읽어보면 마치 김영랑 시인 시 같아. 또 이게 좀 특이한 시. 다음에 정지용. 예, 뭐 김소월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지금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분이죠. 예, 그의 반, 비, 다음에 향수,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유리창, 다음에 정한모, 모더니스트예요. 모더니스트. 가을에, 나비의 여행, 정호승, 역시 민중저항 시인이에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진보 정부,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2년 반은 더 해야 되지. 절반이 아직 안 됐으니까, 임기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합격을 해야 돼. 그죠? 그럼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 저항시 계열, 민중저항시 계열 시인들이 잘 나와, 시험 문제에. 정희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삽은 뭘 의미할까? 노동자. 지금은 노동자들도 삽을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옛날 7, 80년대까지만 해도 삽질, 삽질. 뭐에서 먹고 살아? 삽질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 기술도 없는 그냥 노동자들. 그걸 의미하죠. 다음에 내가 지금 정호승 하다가 갑자기 정희성으로 넘어왔나? 예. 그쵸. 정호승, 정희성 다 민중저항시인이에요.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새벽편지, 다음에 정희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다음에 조병화. 굳이 뭐 작가에 대해서 몰라도 됩니다. 공존의 이유, 요 정도. 다음에 조지훈, 청록파 작가죠. 주로 이 조지훈 선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아까 그 고풍의상, 한복의 아름다움,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쓴 시인입니다. 따라합니다. 고사, 다음에 고풍의상, 낙화라는 시 좀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민들레꽃, 봉황수, 성문, 대표작은 승무죠. 승무로 데뷔를 했으니까 이 양반이. 그다음에 천상병. 재작년에 천상병이 4개 직렬에서 한꺼번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천상병이 17년도에 4개 직렬에서, 보통은 우리 국어 시험을 보는 직렬이 그 공기출에 들어가 보면 기출문제 한 12개 떠. 12개 직렬에서 지금 교행직이 빠져서 12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12개만 해도 기출문제 몇 문제예요? 240문제. 금년 거 240문제, 작년 거 240문제만 풀어봐.
좀 더 신경 쓰면 재작년거 240문제까지만 풀어봐. 그것만 해도 큰 공부요, 그죠? 그리고 11월 달서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이 개강이 됩니다. 국어는 월요일 오전에 수업을 할 거고, 아마 18년도 이번에 봤던 12개 직렬 문제하고 다음에 17년도에 봤던 8개 직렬 문제 20회 정도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작년에 뭣도 모르고 25회분 만들었다가 한 3회분을 못했어. 나는 충분히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적어도 문제풀이반에 오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는 되겠지 그러고 빠바바바박 쏘고 있는데 느낌이 못 알아듣는 느낌. 그래도 안 되겠구나.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통에 이제 진도가 좀 느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올해는 20회분만 만들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천상병 귀천. 네, 요 작품이 이렇게 유명해요, 요 작품이. 이 귀천이라는 작품이 재작년에 4개 직렬에서 한꺼번에 나왔던 작품. 나머지 작품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 또 이 양반은. 다음에 한용운. 민족 저항 시인이죠. 님의 침묵. 당신을 보았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별은 미의 창조. 나룻배와 행인. 찬송. 황동교. 그 유명한 소설가 황순원 선생의 아들. 역시 민중저항 시인. 내가 보기에는요, 이 문학적 기교, 시에서의 문학적 기교는 이 황동교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양반이 주로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60년대와 70년대 유신정부 때. 얼마나 그 검열이 심하던 때입니까? 무슨 영화가 됐건 문학작품이 됐건 음악이 됐건 미술이 모든 예술작품을 정부에서 검열을 했어. 심지어는 노래 가요도 검열을 했어. 그래가지고 금지곡이라는 게 많았었어. 그래서 처음에 김민기 씨가 아침 이슬을 작곡을 해서 불렀을 때는 금지곡이 아니었어. 좋거든, 가사가 굉장히 건전하거든. 그랬는데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대학가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금지곡. 사상이 불온하다. 뭐가 불온해? 그러니까 거기서 잡아낸 게 뭐냐면 무덤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덤이란 단어. 왜 무덤이 나오냐? 우리 청년들한테 무덤은 좋지 않다. 그래서 금지곡. 별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금지곡을 만들어놔서. 그래놓고는 건전가요라고 불러라라고 일제시대 때처럼 건전가요를 작곡해가지고 부르겠는데 그 건전가요의 대표적인 3대 노래가 3개가 다 박정희 작사 작곡이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도 작사 작곡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3 노래가 다 일본 군가풍이야. 자, 다음에 황동교 기항지. 어떤 개인날. 삼남에 내리는 눈. 풍장. 특히 풍장하고 기항지가 대표 작품이에요. 다음에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 이거 빼먹었다. 중요한 작품인데. 즐거운 편지. 즐거운 편지 작품은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 우리 공시에도 출제가 됐었던 작품이에요. 다음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다음에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 이 겨울나무에서 봄나무에로는 한 번도 공시에 나와본 적이 없는데 최근 슬슬 이 공시 모의고사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이게 지금. 자, 다음에 수필은 작가보다는 작품을 좀 표시해놨다가 꼭 한번 제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의 백설부. 다음에 민태원의 청춘예찬. 다음에 안병욱의 행복의 메타포. 이양하의 무궁화. 실록의 찬. 나무. 이양하 선생이 가장 중요한 분이. 이양하 선생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수필도 잘 썼지만은 이 양반이 윤동주 선생의 지도교수였었어. 그래서 윤동주 선생이 졸업반 때, 그때는 이제 2년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그래도 윤동주 선생이 스카이 출신이야. 지금 연세대학. 졸업반 때, 별과 바람과, 뭐지 그게? 별과 바람과 무슨 시? 아이고, 갑자기 윤동주 시집이 생각이 안 나, 제목이. 그 시집을 손으로 이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손으로 이제, 실 같은 걸 엮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 이제 필사본으로 3권을 만들었어. 그래서 한 권을 자기 스승인 이양한 선생한테 한 권 드리고, 한 권을 그 김병옥 씨라고 그 윤동수 선생보다 1년 후배예요. 2년인가 1년 후배. 나중에 이 양반도 이제 연세대학의 영문과 교수까지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한 권을 주고 자기가 한 권을 소장하라고.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 그 시집을 김병옥 선생이, 그러니까 윤동수 선생이 2년 후배인 김병옥 선생이 광복 후에 윤동수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양반이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이런 시집을 만들어서 나한테 한 권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집이 나중에 유고 시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출판이 된 거죠. 자, 다음에 윤호영의 까치, 다음에 방망이 깎던 노인, 달밤, 피천득의 인연, 수필. 예, 수필이란 제목의 수필이에요, 이게. 피천득 선생은 나이 80에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이 양반이 이제 만주에 살아서 일제시대 때, 지금 돌아가셨는데, 만주에 살 때, 10대 후반 때, 그때 이제 짝사랑을 했던 첫사랑이 있었대. 나이 80 먹어가지고 그 첫사랑을 좀 보겠다고 어떻게 연락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80세 때 그저 중국으로 첫사랑 만나러 갔던 그런 거 보면 참 뭐 80이 나이가 80이거나 50이거나 20이거나 이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 내일까지 현대시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짜자자. 저기 요거 쉬는 시간에 푸세요. 아이고 팔이 아파. 팔이. 오래간만에 동네 후배가 저 배드민턴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아주 한 5년 만에 쳤더니 막 어깨가 지금 막 말이 배가지고. 우리 남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운동이 배드민턴이에요. 한 1시간만 해도 땀 무지하게 흘려요.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고, 하겠지만, 땅에서 하는 거 말고, 그 배드민턴 동호회들 이렇게 프랜카드 붙여놨어. 그 체육관에서, 실내에서 하는 거기 한번 가봐. 가보면요. 거의 선수들 같아.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 치는 게. 배드민턴 치시면은 굉장히 운동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열량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소설, 서사문학. 서사문학 할 때 서사의 뜻이 뭘까? 사건을 순서대로 서술하는, 당연히 소설이 포함되죠. 가장 대표적인. 밑에 서사라는 말은 요 사자, 일사자. 서술한데 서자. 요거를 거꾸로 서사해서 서사문학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자가 똑같아요. 서술, 이야기한다는 뜻이지, 이야기한다 또는 설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사건을 어떻게? 순서대로. 선생님, 제가 소설을 읽어봤더니 사건이 순서대로 안 돼 있던데. 아니,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거야, 그거. 그 순서 누가 정해? 작가가 정하는 거야, 작가가. 그때 그 사건의 순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 그 시간 순서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우리 구성을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요, 평면적 구성. 근데 읽어보면은 과거로도 막 갔다가, 그죠? 이게 시간이 역전 현상이 벌어져. 바뀌어, 시간이. 그걸 우리가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역행적 구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설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여기 사건을 순서대로 기술하는 문학이에요. 그때 서사문학을 대표하는 장르가 바로 소설. 다음에 극본. 2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은 시대별로 볼 적에 조선시대까지 썼던 소설이 고대소설, 그 이후에 썼던 소설을 현대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극본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희곡이 있지, 희곡.
시곡은 뭐의 극본? 연극의 극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는 뭐의 극본? 영화의 극본. 나와요. 이거 나와요. 금년에도 두 직렬에서 극본이 나왔었어요. 그때 아까 내가 사건을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순서의 원칙은 인과관계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돼야 뭐가 돼? 소설이 돼요. 소설. 이걸 처음으로 논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300년 전의 원시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참 이 원시인은 무지하게 똑똑한 원시인이야.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놨던 책인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서점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야, 이 책이. 성경도 뭐 거의 2000년이 된 책인데, 이 시학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분명히 제목은 시학이에요. 시에 대해서 쓰는 책 같은데 현재 남아서 전하는 내용은 시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졌어. 그리고 뭐에 관한 내용? 주로 소설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원래는 시하고 소설, 문학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 이 책이 시에 관한 내용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지. 보존이 안 된 거지.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소설에 관한 내용은 아직 현재 남아있고.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 얘기를 잘 들어봐. 사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왕이 죽었대요. 왕이 죽었다. 두 번째, 왕비가 슬펐대요. 왕비가 슬펐다. 세 번째, 왕비가 죽었대요. 이렇게 써놓으면 인과관계가 아니야. 소설, 이 사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 플롯이 돼야 된다. 플롯이라는 말 쓰죠, 우리 플롯. 플롯은 뭐야? 사건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을 플롯이라. 그때 플롯이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사건이 인과관계로 문장이 바뀌어야 돼. 왕은 죽었다. 왕비가 슬펐다.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 3가지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왕이 죽었대. 그래서 왕비가 슬펐을 수도 있지만 왕이 죽었는데 왕비가 오히려 기뻤어. 근데 다른 일로 슬퍼할 수가 있어. 왕이 죽어서 왕비가 슬퍼가지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비 스스로 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왕비는 딴짓하다 죽었어.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놔야 돼. 왕이 죽었다. 그래서 왕비가 슬펐다. 결국 왕비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왕을 따라 숨졌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인과관계가 맺혀지죠. 문장이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해놔야 뭐가 된다? 플롯이. 그 플롯이 바로 뭐예요? 소설의 구성 원리예요. 그때 소설의 구성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이제 소설의 5단 구성. 이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사건 때문에. 즉 발단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고 전개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고 위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다고. 그때 발단에 해당하는 사건은 전개에 해당하는 사건에 뭐 해야 된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예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작가들은 가끔씩 사건의 전후를 바꾸기도 해. 그래야 인과관계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소설은 대부분 평면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즉 시간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순으로만 쓰다 보니까 뭐가 안 밝혀져? 인과관계가 잘 안 밝혀져. 예를 들어서 나랑 얘랑 사랑을 하게 됐어. 죄송합니다. 우리 이쁜 아가씨 앞길을 내가 망치려고 그래. 사랑을 하게 됐어. 그런데 내가 얘랑도 좋게 지내.
내가 얘랑 좋게 지낸 다음에 얘를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써놓으면은 도대체 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 근거가 없잖아, 그죠? 그 인과관계가 안 나와. 이해가 안 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얘랑 내가 좋게 지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여친, 남친 관계로 좋게 지내고 있는데, 얘가 나타나서 얘가 얘를 나한테 소개했어. 근데 내가 얘한테 홀라 빠졌어. 뭐 이런 맥락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그 사건의 어떤 원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인과관계야, 그게. 그런데 고전소설은 무조건 시간순으로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바로 뒤에 있는 사건이 인과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사건이 하나 나오고 또 사건이 하나 나오고 또 사건이 하나 나와. 그때 얘랑 인과관계야. 얘랑은 인과관계가 아니야. 근데 고대 소설은 평면적 구성을 하니까 시간 순서들만 이렇게 써. 근데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얘 원인을 어디서 찾아? 바로 앞에 찾아요. 대부분. 얘는 인과관계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현대소설 역행적 구성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바뀌어져? 사건 2가 앞으로 튕겨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 1이 뒤로 가요. 여기서 역행적 구성이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 3이 나와야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쉽게. 그래서 역행적 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과관계 때문에. 선생님, 역행적 구성을 왜 한대요? 이런 원리.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사건과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플롯이 아니야. 플롯이 아니면 소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이 소설의 플롯 5단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흔히 이렇게 많이 그리죠, 이렇게. 이게 뭐냐? 여기는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이야. 요 세로축은 뭐요? 갈등의 정도. 갈등의 정도. 그래서 이 절정 부위에서 갈등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이제 갈등이 해결되면 푹 떨어지죠. 자, 다음. 그러면 서사문학, 그럼 뭐요? 사건을 순서대로, 그 순서가 뭐요? 이거예요. 그럼 순서는 뭐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서술하는 그런 문학을 서사문학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고, 다음에 극본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 소설 문제가 나오면 잘 읽어, 풀어. 근데 이상하게 희곡, 시나리오 같은 극본이 나오면 헤매는 학생들이 있어. 왜?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다르다. 고대 소설이 나오면 미쳐요 선생님. 되게 어려워. 어렵긴 뭐가 어려워. 고대 소설이 현대소설보다 쉬워. 더 단순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못 보던 단어가 나와서 그래. 못 보던 단어. 한자어 같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럼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왜 어려울까? 선입견을 가지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해. 희곡과 시나리오 같은 극본도 뭐다?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서사문학이 소설이다. 문제 풀 때 소설과 똑같이 풀면 돼. 그런데 극본이 보이면은 이건 뭔가 소설하고 다른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소설을 100% 보여주기 방식으로만 써놓은 게 바로 이 극본이에요. 소설을 무슨 방식? 나중에 배워. 보여주기 방식으로만 써놓은 게 바로 이 극본이에요. 물론 극본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이 소설하고 좀 소설보다 조금 더 우리 독자들이 상상을 더 해야 돼. 왜? 100% 보여주기로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좀 해야 돼. 소설은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부분도 있어, 그죠? 근데 극본은 뭐 설명해주는 부분이 계속 대화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그 대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상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공시도 자꾸 독해 문제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생각해라, 생각하라. 자, 그때 사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건을 다른 말로 작중 상황이라고 해요. 상황. 시의 삼총사 상황, 정서, 태도죠. 소설도 마찬가지죠. 상황. 이게 중요하다. 사건.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다 사건이라고 보면 돼. 우리 현실에서는 사건, 그럼 뭔가 특이한 것만 사건이지, 그죠? 지금 이게 사건이에요?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게? 물론 이 중에 혹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것도 사건이 될 수 있어. 아주 역사적인. 사건 아니잖아. 근데 소설에 나오는 한 장면 한 장면은 다 사건이야.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우리 현실처럼 일상적인 얘기를 가득 써놔. 소설에다가 그 소설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 사건에 가까운, 좀 뭔가 특이한 거, 이런 것들만 집어넣는 게 소설이야. 나머지 일상적인 건 싹 빼놓은 거야. 그럼 우리가 소설을 읽을 적에 어떻게 읽어야 돼? 일상적인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소설 속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같은 세계일까? 다른 세계일까? 같은 세계예요.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일까?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인생을 이야기한다요. 그러니까 항상 소설을 읽을 때 그 등장인물이 어떤 말을 할 때, 나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이 상황에서. 나라면 이렇게 행동할 텐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네? 이런 생각을 항상 해가면서,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려. 그 장면을. 여기까지 쉬었답시다.